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이고요. 금쪽 같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오실 텐데 날씨는 매우 춥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수현 기상캐스터. 네, 상암 BDMC 앞에 나와 있는 박수현입니다. 얼굴이 얼어서 제대로 말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올겨울 최강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도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볼펜이 얼어서 잘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와 소리가 나올 만큼 춥더라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추웠던 적이 있나 싶을 만큼 그야말로 최강 한파가 찾아온 건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과 폭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가와 해상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고요. 높은 물결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든든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10cm 이상,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7c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17.7도, 대구는 영하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영하 6도, 광주는 영하 2도, 부산은 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북극 한파 덮쳐 난방비 고민입니다. 전국이 초강력 한파 때문에 지금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혹시 코 속이 어는 듯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게 쨍해요. 네, 딱 그런 느낌의 날씨. 약간 매운 느낌도 있고 막.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날씨가 좀처럼 겨울이라고 해도 맛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춥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설 기간 동안에 제주로 가셨던 분들이 고생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파에다가 또 폭설까지 내리면서 여객기가 전혀 뜨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한파의 원인은 북극에서부터 곧바로 한파가 내려와서 한반도를 이 관통하듯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하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동파 사고에 대비하고 가급적 외출도 자제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날이 춥습니다. 이런 최강 한파 속에 난방비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말 요즘 모이기만 하면 난방비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 밥상머리 민심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4차례 도시가스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난방비까지 지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또 특히 이제 작년 11월까지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12월부터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12월 난방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난방비를 받아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가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 주민들이 놀라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문의가 뭐 폭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에 85제곱미터 한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난방비가 4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13만 원 이상이 높게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이 외에도 다른 아파트 단지별로도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식 난방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좀 적게 나왔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은 한 2배 이상 지금 난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발 좀 항의를 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아파트 관리비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북극 간파가 몰려왔는데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난방비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때일수록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 돌봄 한번 네. 생각해 볼 일이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 주유소는 쓰레기 버리는 곳 아닙니다.입니다. 주유소를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귀경길에 주유소에 잠시 들렸다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직원한테 제지를 받은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주유소를 들려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자주 들렸던 주유소라고 하는데요. 고등학생 아들한테 쓰레기를 좀 버리고 오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유기 옆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요즘엔 쓰레기통도 없고요. 없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없고 그 옆에 영수증만 버리라 이런 네. 글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유기 있는 쪽에 버리지 못하고 이제 세차장 쪽에 가서 버려라 이렇게 아들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세차장 쪽에 갔다가 온 아들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사연을 물었던 것 같은데요. 아들이 하는 말이 주유소 직원이 못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 자주 찾아가던 주유소였는데 네. 또 자신도 주유소를 가면 세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차하면서 쓰레기를 계속 버려왔다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이 이 글쓴이가 가가지고 주유소 직원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평상시에 버렸고 혹시 나이가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주유소 직원은 주유소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자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주유소 직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제 잘못입니까?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이용자들한테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해당 글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예. 네. 뭐 이런 공감이나 위로를 받으려고 편을 좀 썼겠죠. 들어줬으면 했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반응은 좀 싸늘했어요. 네. 다른 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주유소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애초에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유소 측에서 그동안에 배려를 했던 것인데 그렇죠. 네. 배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오히려 훈계조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근데 글을 쓴 사람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대단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면은 막 댓글로 싸우잖아요. 네. 댓글, 대댓글 막 네. 달면서. 근데 이 사람 반응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이용했던 곳이라서 무심코 가가지고 나도 많이 버렸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됐다 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꼰대가 될 뻔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알려줘서 고맙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네. 언젠가부터 그 주유하는 곳 옆에 있던 쓰레기 봉투, 쓰레기통이 다 치워졌어요. 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수증 정도 버리세요. 뭐 이 정도고 저쪽 한 구퉁이에 가면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아직 있긴 한데 네. 주유소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웨이팅 앱 노년층 쩔쩔입니다. 이거 웨이팅 앱 혹시 써보셨어요? 제 아들이 해줘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저는 네. 뭐 자주 써봤고요. 네, 저도 사실은 햄버거집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 가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메뉴 선택하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네. 쓰는 것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그냥 나온 적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이런데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네. 아니면 노년층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군다나 키오스크 말고도 최근에는 웨이팅 앱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가게 앞에 줄 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웨이팅 앱 쓰면은 줄 설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웨이팅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가서 기다릴 경우에도 그냥 내가 언제 들어가는지 그냥 알림이 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웨이팅 앱을 안 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조금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네,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웨이팅 앱이나 키오스크가 참 편리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에게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당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방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요. 제가 가지고 식당에서 예약을 하려고 갔어요. 네. 근데 보통 줄 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가가지고 추운데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젊은 층은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한테 가가지고 묻는 거죠.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웨이팅 앱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이런 외식 문화에 있어서 식당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부의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거기를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뭐 제가 말씀드렸던 식당이나 이런 곳들에서 일상생활에서 노년층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금융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은행 가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융앱을 쓰게 되면은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금리도 더 낮게 빌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돈도. 네. 근데 그 만약에 금융앱을 쓸 줄 모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백신 예약 접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앱을 사용하기 익숙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역에 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기차라든가 버스를 예약할 때도 다 앱을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결정권이나 이동권의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보 접근권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배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건 참 좋은데 네. 이런 걸 뭔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뭔가 막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 안 받아. 예, 안 받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어찌 보면 안 받는 게 당연한 것이기도 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맞아요. 불이익을 귀찮아하고. 감수해야 되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뭐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 이것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월 마지막 달 수요일은 네. 월하고 달하고 또 중복돼서 아나운서가 이게 고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막 걸려. 자,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박스 오피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수요일 심스틸러 연예 리포터 홍교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먼저 5위입니다. 영웅이고요. 4위는 유령, 3위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2위는 아바타 물의 길, 대망의 1위는 주석입니다. 네. 설 연휴에 영화들 많이 보시는데 뭐 재미난 거 보셨어요? 아, 저는 이번에 그 영웅을 한 번 더 보고 왔거든요. 그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아주 뜻깊은 연휴가 됐습니다. 요 네. 영웅이 조금 더 이렇게 묵직하고 진지하다면 요걸 또 밝게 그릴 수 있다. 독립군의 활동을 그걸 보여주는 게 또 유령이거든요. 또 오랜만에 저는 이 두 배우 이한희 씨, 박소담 씨 여성 투탑의 이 활극, 액션 활극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홍규 씨도 혹시 영화관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영화관하고 거리가 좀 먼. 그랬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좀 한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특히 오랜만에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줄 영화 2편이 개봉하면서 극장가의 활기를 더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현빈 씨, 그리고 유해진 씨,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다니엘 애니 씨가 출연을 했었던 이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 이 단 한 편만이 한국 영화 개봉작으로 등장을 해서 사실상 한국 관객들이 선택을 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에는 두 작품이 동시에 개봉을 하게 돼서 보통은 우리가 누가 승기를 먼저 뽑을 것인가, 누가 관객 수를 먼저 모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또 요즘 한국 영화 관객 수가 참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 영화 관계자들이 누가 먼저 승기를 뽑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 이 두 작품 다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공통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화 갈까요? 홍규 씨, 오늘 준비한 영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설 연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액션 영화들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통쾌한 액션 3편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세요. 설 연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액션 영화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스파이 액션 영화 유령입니다. 영화 유령은 1933년 경성 조선 총독부의 항일 조직이 심어놓은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받으며 외딴 호텔에 갇힌 용의자들이 의심을 뚫고 탈출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와 진짜 유령의 멈출 수 없는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유령은 이한희 씨가 엄마가 된 다음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와 액션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혜영 감독도 말했어요. 이 영화 유령의 시작은 이한희 씨였다. 이한희 씨의 점 하나 찍었더니 영화 유령이 됐다 했는데 실제로 영화 보시면 정말 사실 이한희 씨가 키가 크잖아요. 그게 요번에 굉장히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정말 뭐랄까 귀여운 액션 이런 거 아니고 이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이한희 씨가 보여줬어요. 영화 보다 보면 왜 이한희라는 배우부터 시작해서 영화 유령이 됐는지 또 보여주고 방금 화면에서 설경구 씨 보셨죠? 설경구 씨는 참 액션극에 가서 또 하나의 명장면 해내더라고요. 네, 제대로 된 액션 영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독 역시 이한희 씨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혜영 감독이 이번 유령의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그 특유의 섬세한 심리 그리고 미장센을 굉장히 신경 쓰는 감독이라 이 영화를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먼저 하고요. 또 이 감독이요, 일단 여성 액션을 굉장히 잘 찍어보고 싶었다라는 욕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 액션을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안젤리나 졸리가 있는데요. 왠지 섹시함이라던가 여성스러운 선이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힘을 보여준다. 뭐 대충 우리가 여성 액션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생각을 할 텐데 이혜영 감독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부수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일단 성별 대결이 아니라요. 몸과 몸이 그리고 기와 기가 부딪혀서 땀 냄새, 피 냄새가 아주 물씬 났으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주 100% 전달이 된 것 같은 작품이 나왔고요. 또 이러한 역할에 이한희 씨가 아주 제격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한희 씨의 강렬한 캐릭터를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은 그 장르로 치면 뭐 액션인가요? 그런데요, 이거 장르 좀 복합적이에요. 액션이기도 하고 추리 같기도 하고 스릴러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유령이 사실 이제 비밀 독립군 어떤 단체예요. 그들의 첩보 액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마치 소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처럼 어떤 떨어져 있는 별장 그 안에 밀실처럼 갇혀서 네가 유령이야, 네가 유령이야, 누가 유령인지를 찾는 추적극으로 가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엔 활짝 열려가지고 이 한쪽에 박소담 씨, 이한희 씨 있으면 한쪽에 또 설경구 씨, 박혜수 씨까지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스파이 액션을 선보이거든요. 아주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네, 주변에 유령 재밌다는 평이 좀 들리더라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설 연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액션 영화 두 번째는 최악의 피랍 사건으로 탈레반에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과 현지 국정원 요원의 교섭 작전을 그린 영화 교섭입니다. 2007년에 교회 피랍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탄생이 됐는데 이런 소재가 민감한 소재인 만큼 영화로 나오기까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영화 교섭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또 너무 인질 입장에서 풀면 이게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임순례 감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인질 입장도 아니고 또 그 뭐 상황이 벌어졌던 뭐 정치적 혹은 종교적 그런 배경이 아니라 여하튼 우리 국민이다. 이들을 구하려는 그 사람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 국가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한쪽은 이제 뭐 외교부고 한쪽은 국정원인데 말하자면 외교부를 대표하는 게 황정민 씨고 국정원을 대표하는 게 현빈 씨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모든 이 국가의 공무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는 그 과정을 그려야 되겠다 임순례 감독이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그대로 영화에 드러났습니다. 저 이 영화도 봤는데 역시 또 이 이름난 배우는 이름값을 하는구나 제대로더라고요. 그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현빈 씨인데 현빈 씨의 그 액션 씬이 이 영화 교섭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빈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섭 내에서 그 가장 신경을 쓴 액션씬 아무래도 차량 액션씬과 오토바이 액션씬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왜 우리 영화 공조에서도 이 차량 액션씬을 현빈 씨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동차 씬 같은 경우에는 매달린 방식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섭 같은 경우에는 밀려서 이 차량에 매달리게 됐는데 더운 날씨에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난다. 다시 보니까 새록새록 떠오른다. 교섭 때 매달린 게 훨씬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게 어렵게 찍었다고 하니까 이 장면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씬에 대해서도 자랑을 했는데요. 이 오토바이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현빈 씨가 운전을 하기 편한 이 오토바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래밭이잖아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미끌리고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액션 씬을 소화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막의 더위였다면서요? 네, 당시 배경이 됐던 아프가니스탄 그 어떤 현장의 온도를 전하고 싶어서 임순례 감독이 사막 촬영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막 거의 한 40도가 오르내리는 이런 더위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맛보기 어려운 더위죠. 그러다 보니까 뭐 타이어 고무가 막 녹아서 펑크도 잘 나고 엔진을 찬물을 부어가면서 식혀가면서 촬영을 했을 만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위라고 하는데 이 더위 속에서 황정민 씨 그리고 현빈 씨 각각 명장면을 뽑아냈어요. 우리 최정아 기자가 말한 이 오토바이 액션씬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 할리우드 액션 배우 저리 가라고 영화 제목이 교섭이죠. 황정민 씨의 교섭 장면이 있어요. 야, 또 이거 명장면이거든요. 이 두 명장면 뭔가 보러 극장에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 설 연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액션 영화 세 번째는 칼이 곧 권력이었던 고려시대 말 무신 정권을 배경으로 왕을 꿈꿨던 한 남자의 배신과 18년 후 그를 겨눈 두 개의 칼, 뜻이 달랐던 세 검객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린 무협 액션 영화 협력, 칼의 기억입니다. 무협 액션 영화니까 저기 이제 이병헌 씨의 어떤 그 무술 실력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충무로에서 이 굉장히 고난도 이 액션 연기와 감정 연기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몇 없는 배우 중 하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 협력 칼의 기억에서 이병헌 씨가 의외로 가장 늦게 캐스팅이 된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무술 연습을 하러 갔는데요. 이 연습을 하는 곳에 전도연 씨, 김고은 씨가 그야말로 이 현장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도연 씨와 이 김고은 씨의 아주 좋은 자극 때문이었을까요? 절제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이 이병헌 씨의 맨몸 액션은 영화에서 여과 없이 영상에 담겨서요. 그게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이병헌 씨의 연기도 저는 굉장히 기대돼요.
깊은 연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려서요. 아니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병헌, 전도연 나왔고 김고은 김고은 나왔다. 씨가. 이거 정말 대박 아니야라고 네. 했는데 사실 43만 너무너무 아쉬운 관객 수였는데 우리 이거 요즘에 OTT에서 다시 보면 아 내가 이 영화 그때 왜 박대했지 싶게 좋거든요. 그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병헌 씨가 굉장히 이 눈빛 어떤 표정 이런 말할 수 없는 연기를 하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은 해야겠고 한쪽에 또 야망이 있고 한쪽엔 옛날에 사랑했던 때의 순수한 모습이 있고 한쪽은 왕이 되고 싶은 어떤 광기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 이런 걸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고 두 번째는 전도연 씨가 맹인 연기 아주 잘하고 세 번째는 김고은 씨가 사실 이병헌 씨 이상으로 이 칼의 기억 아주 진짜 검술 액션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다시 한번 OTT에서 또 사랑해 주세요. 예, 영화 협력 칼의 기억까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을 모았습니다. 연예 라이브 가겠습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연애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애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하늘의 별이 된 배우 고윤정희 파리에서 잠들다입니다. 10여 년간 알츠하이머를 투병하다 지난 19일 사망한 음악의 여왕 고윤정희 씨의 장례가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의 한 성당에서 치러진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정희 씨의 사망 소식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요. 영화계 그리고 누리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에 윤정희 씨가 사망을 했고 그 하루 뒤에 아무래도 저녁에 이제 별세를 하다 보니까 하루 뒤에 남편 백건우 씨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렸어요. 딸 진희 씨가 있죠. 딸 진희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꿈꾸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알렸고요. 이제 그 생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딸하고 이 뜻에 따라서 엄마의 뜻에 따라서 이 파리에서 그냥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윤정희 씨 되면은 이게 한국에서 좀 성대하게 어떻게 보면은 배우장으로 치르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이제 가족과 함께 장례 치르고 가족 곁에서 딸의 곁에서 영면에 들게 하겠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사실 한지일 씨가 이제 예전에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또 이렇게 함께 작품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언제나 그리울 거다 보고 싶을 거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고 김혜수 씨는 여러 장의 윤정희 씨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그런 흑백 사진들을 올리면서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방금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국내 분향소는 마련되지 않은 건가요? 네, 일단 고 윤정희 씨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지인들만 참석을 한 채로 파리 근교의 이 인근의 한 성당에서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은 장례식 이후에 인근의 묘지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영화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고 당분간 국내에서는 애도 행사를 열 계획이 없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고 윤정희 씨를 둘러싼 후견인 소송,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법원에서 각하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소송을 제기한 이 고 윤정희 씨의 이제 동생 그 가족 측에서 이거를 뭐 소송을 그냥 스스로 또 취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게 뭐 2021년 초쯤 이게 우리한테 알려지게 됐죠. 이 프랑스에서 딸이 성견 후견인으로 말하자면 윤정희 씨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생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국 법원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또 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자 이 가족분들이 동생분들이
항소를 했고 2심에서도 딸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거에 이제 다시 한번 항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각하되거나 취하될 확률이 있냐면 심판할 대상 이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바로 윤정희 씨가 이제 세상에 없다 보니까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 김수미 며느리 명의로 집 증여입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배우 김수미 씨가 며느리 서효림 씨에게 자신의 집을 며느리 명의로 바꿔주며 큰 사랑을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원래도 배우 김수미 씨는 그 며느리 사랑이 각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집 명의를 며느리로 바꿔준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한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김수미 씨가 며느리 소효림 씨에게 통 큰 사랑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대신 며느리가 굉장히 이 마음고생을 크게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12월 경찰에 따르면 한 회사의 대표인 김수미 씨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최종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기 전에 김수미 씨가 며느리 서효림 씨 앞으로 자신의 집을 증여해 줬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만약 이 며느리가 마음이 돌아서서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법적 위자료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 내가 증여를 해준 이 집을 가지고 이 아이, 그러니까 서효림 씨와 자신의 아들 사이에서 나온 손주와 서효림 씨가 잘 살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깊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라기보다는 여자 대 여자로 이렇게 네. 한 건데 이게 또 김수미 씨가 김수미 씨의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요? 맞습니다. 맞죠. 정말 평행이론처럼 똑 닮았는데 이 김수미 씨 시어머니가 이 김수미 씨한테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 명의를 바꿔준 적이 있다 그래요. 방송에서 김수미 씨가 한 얘기인데 사실 이거 내 치부 드러내는 얘기라서 좀 하기 뭐하지만 하면서 한 얘기인데 요번에 그 이제 김수미 씨 며느리는 판결 전이었죠. 김수미 씨한테는 둘째를 낳기 전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야, 내 아들 싹수 노랗다. 아이고, 너 그냥 차라리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대신 배우 생활 안 해도 구걸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신사동 건물 명의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대단한 대범한 시어머니에게 김수미 씨는 뭐라 했을까요? 어머니 두고 못 나가겠다. 나 당신 아들 아니고 어머니랑 살겠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철없던 아들 김수미 씨 얘기입니다. 50대 되니까 철들더래요. 남편분. 네. 그래, 그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다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재판이 오는 2월 3일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네, 배우 오영수 씨는 미국 골든글러브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 79세 글로벌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요. 어쩌다가 강제추행 혐의라는 이 치명적인 구설수로 재판까지 받게 된 걸까요? 먼저 이 문제 사건이 있었던 건 2017년이에요. 이제 이 여성분은 이게 말하자면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영수 씨는 아니 나는 이렇게 뭐 길 안 나면서 손 정도 잡은 건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2017년인데 2017년 한 중반쯤입니다. 한 4년쯤 흘러가지고 2021년 말에 12월에 이 여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오징어 게임 이제 그 공개된 한 3, 4개월 뒤였죠. 그런데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듬해 2022년 2월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이거 좀 추가 조사 좀 더 해봐라고 했고 경찰이 다시 추가 조사를 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없네 하면서 검찰 아예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이 여성이 아니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성남지청 검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요거가 이제 2월 이 초에 2월 3일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오게 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 5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오영수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호숫가를 돌면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다라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영수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이로써 사건 이후 5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요. 이 사건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홍규 씨, 오늘 주제는 이와 관련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며느리들과 드라마 열혈 시청자인 주부님들이라면 극 공감할 만한 주제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손이 떨리고 오금이 얼어붙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명절 다음 날 시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이거 노림수가 있네요. 네. 예인 씨도 살짝 후유증이 지금 있어 보이네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신가요? 없어요. 네.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주인공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며 때로는 시청자들의 분노까지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완벽한 연기에 이제는 시어머니 전문 배우 타이틀이 붙은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야, 오늘 참 이게 제목 주제, 뽑은 게 제목이. 지옥의 예, 세다, 세. 예, 시작하죠. 예, 시작하죠.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첫 번째 어떤 스타일지 오늘도 눈코입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호. 어머, 살짝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 것 같아. 살짝 느낌이 와요. 오늘도 또 저만 몰라요? 네,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절대 사수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시어머니입니다. 전공이 바로 돈봉투 던지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명 돈봉투 던지기면 이건 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력이 있는 시어머니. 네, 맞습니다. 네. 돈봉투 전문 시어머니에게도 이 레벨이란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벼락부자가 된 졸부 시어머니와 전통의 부촌이죠. 이 평창동에서 태어난 모태 금수저 시어머니로 네.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지금 눈코입 퀴즈에서 눈을 딱 보니까 저는 알 것 같은 게 네. 모태 금수저 시어머니 역할 많이 맞아요. 하셨던 분입니다. 박준금 씨 떠오르는데요.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 박준금 씨 맞습니다. 네. 박준금 씨. 정말 그 평창동 사모님 돈 봉투 던지는 그 전문 역할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면서도 이 역할을 박준금 씨 아니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박준금 씨 하면 시어머니 전문 배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이런 배우인데요. 이 박준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어머니들 중에서도 유별난 부잣집 시어머니 역할을 또 주로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준금 씨가 맡았었던 시어머니들 역할에 뭔가 공통점, 이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 부잣집 시어머니니까 뭐 럭셔리하게 차려입고 보석 같은 거 맞아, 이렇게 맞아. 탁 하고 도도하게 이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박준금 씨 분석에 따르면은 옷차림은 아니고 바로 애티튜드, 태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뼈속 깊이. 그렇지. 언니는 창동. 그야말로 뼈속 깊이 금수저. 원조 금수저. 네, 저는 이제 피 말라 죽이는 스타일이고. 조곤조곤 피 말려 죽이는 스타일. 여기 이제 평창동 이 뼈속 깊이 이 사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딱 쳐다보고 안 해요. 그렇지. 보질 않아. 우리가 이거야. 이게 사실은 왜냐면 상대를 더 기죽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더 기죽게 하는 거예요. 볼 가치도 없다 이거죠. 와, 아니 이런 디테일 정말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셨기 네. 때문에 아마 TV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독보적이죠. 평창동 사모님들을 연구하셨네.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하셨죠. 사실 지금 명절에 고생하신 며느리분들 마음 풀라고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것 같은데 돈 던지면서 돈봉투 던져 내 아들 옆에서 꺼져! 이런 무서운 박준금 씨가 사실은 촬영장에선 친절하다 그래요. 뭐냐면 아니 스태프보다 여기 평창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길 안내를 구석구석
압구정 여기가 촬영하면 좋아 해줄 정도고 박준구 씨가 얘기합니다. 아니 난 사실 평창동 살지도 않지만 언제 차가 막히고 이게 막 언제 막 등산객이 많은지 이걸 내가 잘 안다. 그만큼 평창동 전문 시어머니 역할을 많이 하신 거죠. 네, 정말 수많은 역할을 맡아오셨지만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그 작품이 시크릿 가든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예비 며느리에게 돈봉투 확 던지는 그 역할 하신 거였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드라마 대사를 외우기가 그렇게 힘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박준금 씨가 맡은 역할이 이 소위 한국에서 0.1%에 해당하는 이 아주 부잣집 상속녀 역할이었다고 해요. 품위가 있고 또 굉장히 유식한 척 말을 해서 을 같은 조사를 안 붙이고 딱 끊어지게 말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표처럼요. 예를 들면 물을 아껴 써라가 아니라 물 아껴 써, 가스 아껴 써. 물론 뭐 부잣집 사모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사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다가 이 몇 주간 대본이 촬영 당일에 이게 딱딱딱 현장에서 받아보는 바람에 박준근 씨가 대사 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다고 해요. 특히 이 대사량이 하루는 너무 많은 날이 있어서요. NG를 거의 100번 가까이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돈봉투 전문 시어머니라는 캐릭터를 네. 부여한 게 시크릿 가든이니까 그죠.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 박준근 씨의 인생제약인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인생 캐릭터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배우들 좀 중년되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쓱 저 드라마 한 회에서 한 번 잠깐 나오고 누구 뭐 무슨 역할이었더라 이런 어머니 역할, 시어머니 역할로 그냥 밀려나는데 박준금 씨는 어떤 평창동 전문 시어머니 이런 상위 레벨 이 상류층 시어머니라는 자신만의 캐릭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박준금 씨는 가수가 히트곡을 낸다라는 게 정말 평생의 어려운 일인데 배우가 40%가 넘는 드라마에 출연, 시청률 40%가 넘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도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 시크릿 가든은 저한테 운명 같은 작품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기 밝혀둡니다만 평창동에 사시는 시어머니들 그 사모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네. 이게 드라마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네, 캐릭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와, 박준금 씨 보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하신 박준금 씨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 스타 소개해 주세요.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두 번째 스타 눈, 코, 입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포스가. 보스가 호랑이 한 마리가 네, 이분은- 보기만 해도. 이분은 무섭고 완고하고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자주 맡아 붙은 별칭이 자개장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자개장? 이 뒤쪽에 자개장이 짜 있고 여기도 부자네. 맞아요, 자개장 시어머니 뜻이. 네, 드라마 인어 아가씨에서 시어머니로 출연했을 때 이분이 출연할 때마다 뒷배경이 항상 화려한 자개장이었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자개장 시어머니라는 별칭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누구신가 포스가 남다른데. 네. 저는 이렇게 눈, 코, 입만 딱 모아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눈치챘습니다. 오늘도 이재용 씨 혼자 헷갈려. 저만 몰라요. 이재용 씨를 위한 특별한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김지영 씨. 김기영 씨 시어머니 네, 알지 실제 그러면. 시어머니시죠? 저도 네. 알아요. 김용림 씨.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두 번째 주인공 배우 김용림 씨입니다. 네, 주말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외할머니 역할을 열연 중인 김용림 씨. 과거 그 자개장 시어머니로 불리기 전에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해서 뭐 돌을 맞으신 적이 있다 그래요? 지금 이 우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970년대 후반에 나 새댁이었다 요랬던 분들 지금 이제 한참 뭐 시어머니 되시고 혹은 또 시할머니도 되셨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의 추억을 제가 끌어올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드라마인데 1977년에 요것도 김수현 작가 드라마거든요. 후회합니다. 이 후회합니다가 누가 후회합니다면 하냐면 바로 이 극 중에 시어머니 김용림 씨가 후회합니다 하는 드라마인데 아주 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세상에 길을 가다가 돌을 맞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사연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 역으로 박근영 씨가 나왔고 김혜자 씨가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면서 못 살게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야외를 나갔는데요. 막 그냥 그 시청자들이 그 많이 몰려오시면서 막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거 김용님이 찾아 이러면서. 네. 나쁜 년 막 이러면서 며느리 좀 들볶지 말라고. 아, 요때 이제 드라마 속에서 박근영 씨가 네.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박사 코스 밟으러 가서 한 막 3년째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며느리 김혜자 씨가 굉장히 혼자서 이 집세하느라고 힘들고 막 이런데 여기서 아주 무섭고 까탈스럽고 엄격하게 아주 정말 며느리를 달달 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다른 그때 김윤경 씨가 연기했는데 다른 사람을 막 차기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막 이래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가 저도 아주 생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그만큼 악덕 시어머니 연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이 김영림 씨가 시어머니 연기를 할 때 영감을 준 사람이 시어머니라고요. 아, 맞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김용림 씨가 그동안 연기했던 시어머니 역할의 롤 모델이 바로 실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용림 씨가요, 이 며느리 시절에 시부모님을 18년 동안 외며느리로 아주 극진히 모셨다라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고백을 한 부분인데요. 당시 나는 부잣집 이 막내딸의 스타였으니까 부엌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했지만 대신 그 이상의 아주 정신적인 시집살이를 받아야만 했다. 나 이혼할 생각까지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정신적인 시집살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버티셨대요? 김용림 씨가 보통 이렇게 주량이 남들 마실 때까지는 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센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생 마실 술을 그 시집살이 할 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 촬영 끝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집에 가기 싫으신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드시는 건데 아니 그럼 남편도 사실 배우시잖아요. 남희로 씨. 그거에 대해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할 만도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당신 술 먹고 술이 깰 때까지 물건을 부수면서 그 마음을 풀어.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짐작이 되시죠? 이게 남희로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견뎠네요.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림 씨가 그 어머니 앞에 딱 한 번에 오점이 있다면서요. 엄한 시어머니니까 굉장히 긴장을 바짝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이 김용림 씨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안 취한 척 해야지라는 이 결심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용림 씨가 이 술주정을 하는 걸 다 본 김용림 씨 시어머니가요. 김용림 씨에게 속은 괜찮니? 라고 하면서 이 북엇국을 끓여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김용림 씨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시어머니가 된 후에 며느리의 술버릇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용림 씨 며느리는 복귀리로 유명한 배우 김지영 씨잖아요. 김용림 씨에 따르면 김지영 씨가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일지 맞춰보세요. 1번, 옆 사람에게 뽀뽀한다. 2번, 막춤을 춘다. 3번,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부른다. 4번, 깨문다. 1번 같아요. 옆 사람한테 뽀뽀하는 사람 그런 맞아요. 분들 그런 계세요. 사람들 좀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뽀뽀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당황하신 게 아닐까? 저도 1번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답은 의외로 4번, 깨문다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며느리 김지영 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깨물었다고? 맞습니다. 김지영 씨 그리고 또 남편 시누이 또 남동생까지 4명이서 이 어머니 댁에서 시어머니 댁에 잔 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때 이제 김지영 씨가 술을 먹고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다음날 숙취에 괴로워서 이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얘기합니다. 너 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 기억하니? 어머니 기억하죠. 이것도 하면서 팔뚝을 딱 누르는데 거기에 정말 선명하게 이루 악문 자국이 세상에 어젯밤에 문 게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거 보고 김지영 씨 깜짝 놀라서 요 술버릇 고쳤다고 하네요. 재밌는 거야 어떻게
자, 김영림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세 번째 스타 누구일지 이번에도 눈, 코, 입 모아보겠습니다. 모아주세요. 알겠어요? 저는 바로 알겠어요. 왜냐면 저희 행복한 아침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상태로 출연하진 않았어요. 네, 그때 잘 펼쳐서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드라마에서 등장할 때마다 조용한 한마디에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드는 물끼얹어버리는 물끼얹어. 일벌한 시어머니. 맞아요. 예. 저도 실제로 뵀을 때 괜히 긴장했어요. 좀 무서우실 것 같거든요. 물끼얹어 하니까 알겠는데. 그죠? 눈치채셨어요? 그럼요, 물껴는 시어머니.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그겁니다. 시어머니들 세 번째 주인공 배우 서건순 씨 맞습니다. 네, 서건순 씨는 정말 대중들에게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로 크게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작품을 통해서 정말 무서운 그런 정말 지옥에서 만나기 싫은 시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일단 물껴는 거 기본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이 나오는지 그 예쁜 입에서 정말 근데 그게 서건순 씨가 좀 타고난 언변 거기다가 어떤 대체 불가의 카리스마 이 배우로서의 연륜 이런 게 합해지면서 서건순 말고는 이 시어머니 역할 못해 이런 평이 압도적이죠. 네. 악덕 시어머니 반열에 그래서 올랐는데 그 연기력으로. 근데 못 해본 뭐 이런 씬이 있다면서요? 연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시어머니 역할을 할 때 이 연기를 못 해봤다고 하는데요. 바로 밥상을 엎는 연기를 못했어요. 2014년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헤어지라고 종용하면서 돈봉투도 줘보고 뺨도 때려보고 또 며느리 얼굴에 물도 뿌려보고 해볼 거 다 했는데 내가 밥상을 못 엎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본에 밥상을 엎는다라는 이 지문이 나오더라도 서건순 씨가 내가 이 밥상 엎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숟가락을 세게 딱 이렇게 놓는 이 연기로 바꿔서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럼 어떤 연기할 때 가장 힘드셨을까요? 바로 때리는 연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리는 연기는 극한의 감정은 물론 체력까지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서건순 씨는 때리는 연기는 정말 힘들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해 소리 지르고 때리는 연기를 하면 기가 다 빠지고 후들거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건순 씨가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서건순 씨한테 진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사실 처음에는 때리고 너무 미안해, 너무 아팠지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안해서 좀 잘 못 때렸더니 여러 번 맞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그럼 여기다가 막 짙게 또 분장을 하고 부어오른 얼굴을 또 때려야 되고 이거가 아니더라. 차라리 단번에 끝내는 게 낫겠구나 해서 한 번에 아주 세차게 때린다고 해요. 물 끼얹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 끼얹었어요? 조금 막 여기만 젖은 거예요. 막 그러면 다시 그걸 말리고 그러네. 또 화장 다시 하고 옷 갈아입고 막 여러 스태프와 배우를 고생시키니까 차라리 이것도 단번에 확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런 내가 싫다. 또 요 에피소드 또 방송에서 또 얘기하시기도 했었죠. 이왕 할 거 제대로 한 번에. 그렇죠. 서건순 씨 유행어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을 아주 벌벌 떨게 만든 서건순 씨 전매 특허 유행어 3종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서 서건순 여사님 유행어 3종 세트 가봐요. 어머니 1단계. 내가 왜 네 시어머니야? 아들도 못난 주제에.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폈다고요. 2단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거죠. 네가 오직 매력이 없었으면 남자가 바깥으로 돌아. 야 웬일이야. 어머니 너무하세요. 여기서 3단계. 그래서 넌 혼수를 엿다이로 해왔니?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안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었어. 좋다. 진짜 3종 세트네. 와,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워서. 역시 국민 시어머니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건순 씨 이런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날까요? 서건순 씨의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검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건순 씨는 1974년 국내 여성 최초 검도 초단을 취득한 유단자이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우렁찬 기합과 검도장에서 기른 체력이 국민 시어머니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
않나 싶습니다. 야, 1970년대 초반에 검도를 이게 흔치 않았을 텐데 왜 네. 검도를 시작했대요? 서건순 씨가 어린 시절에 이 선천성 심장 판마증을 앓고 있어서 몸이 굉장히 좀 약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건순 씨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체력을 기르려면 좀 덜 위험한 이 운동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한 게 검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격한 운동이 이 과격한 뭐랄까요, 동작이 있지는 않지만 좀 체력 소모는 되고 또 체력을 기르기도 해 좋아서 이 검도를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네. 작품에서는 정말 무섭고 매서운 시어머니 역할 참 많이 맡으시는데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아니시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딸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가 없다고 해요. 실제로는 아주 그냥 사위, 든든한 사위하면서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장모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머, 저거 실제에서 저렇게 독한 시어머니 역할하는 게 그대로 연기 온 거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연기 그 자체. 애초에 연기력이었던 거죠. 근데 장모님이니까 이제 사위들이 그 앞에 딱 있으면 좀 얼지 않았을까요? 2017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건순 씨는 처음에 사위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안아줬더니 사위가 움찔거리더라는 거예요. 첫인상과 다르게 다정다감한 장모님의 서건순 씨는 이후 사위들을 볼 때마다 껴안고 사랑해라고 말해줘서 지금은 사위들이 무서워하거나 움찔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건순 씨 얘기까지 나눠봤고 다음 스타는요?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다음 스타 눈, 코, 입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모아주세요. 알듯말듯. 저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알 것 좀 같으면서도. 그게 고은 시어머니인 것 같은데. 이분의 전공은 네. 막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막말. 막말 전문 시어머니입니다. 사실 이렇게 때리는 행동보다 네. 말 한마디에 정말 비수로 꽂혀서 막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근데 너무 누구지? 고우신데 막말 그러게. 시어머니 안 어울리는데요?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네 번째 주인공 배우 박정수 씨입니다. 박정수 씨. 이분이 막말 시어머니라고요? 근데 그 시어머니 역할을 분야별로 나눠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올해 데뷔 52년 차의 네. 박정수 씨. 이 시어머니 역할을 무려 72번이나 했는데 그 중에서 본인 얘기입니다. 악덕 시어머니 10번, 아들에게 집착하는 엄마. 이것도 또 아주 무서운 시어머니죠. 9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박성수 씨가 너무 솔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끔 이렇게 악독한 시어머니 연기하면은 뭔가 속이 시원하더라. 아주 쿨하게. 저는 또 이런 시원시원한 성격 좋습니다. 네. 박정숙 씨 표 단골 대사도 있잖아요. 유행어가 있죠. 일단 1위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런 말이 있어요. 1위 잘하시는데. 그리고 2위는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박정수 씨 표 시어머니 단골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박정수 씨가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하고 나면 반응이 아주 양갈래로 나뉜다고 해요. 친정 어머니들은 어머 저 여자 어쩜 저렇게 못된 말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렇게 재수없게 하니? 라고 얘기하고요. 시어머니들은 그래. 가끔 저렇게 할 필요도 있지. 그렇지. 라고 공감을 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무섭네요. 아니 그래도 무섭네요. 박정수 씨가 기억에 남는 또 막말 대사가 있다면서요? 네, 2020년 한 방송에서 박정수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억에 남는 막말 대사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너 네가 해. 내가 직장 가서 돈 벌고 육아하고 이 집안 살림한다고 너 안 죽어. 내가 이랬던 기억이 있어. 얄미 시어머니였지. 정말 막 큰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그 뭔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 고치는 그 말을 딱 내뱉을 때 막말도 뭐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대요. 박정수 씨에 따르면요. 말을 차분하고 느리게 하면 무서운데 나는 철없는 시어머니 역할로 바꿔서 하려고 한다. 시어머니 역이지만 여자 대 여자로 대꾸를 하는 거다라며 52년 연기 경력의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박정수 씨 실제 성격은 저렇지 않으세요? 되게 호탕하고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연예계에서도 박정수 씨의 성격 굉장히 유명한데요. 실제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고 또 웃기 좋아하고 명쾌한 걸 좋아한다라고 자신의 성격을 설명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울고 짜고 가슴에 한을 묻고 이런 거는 나하고 안 어울린다라고 쿨한 성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박정수 씨가 좀 부러워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까요? 바로 역할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데요. 국민 엄마 고두심 씨가 부럽다고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이 고두심 씨만 해도 이 푸근한 엄마 역할 전문이지 않냐. 그런 걸 보면 나도 솔직히 속상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끔은 이렇게 독한 시어머니 역할하면서 속이 시원하지만 평상시엔 어머 나는 왜 저런 푸근한 역할을 안 주는 거야. 속상하신 거죠. 네. 푸근한 역할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다음 스타는요? 지역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앞서 굉장히 독한 시어머니들 많이 만나보셨는데요. 끝판왕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스타, 눈, 코, 입 모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2013년 한 방송에서 추석 때 만나고 싶지 않은 드라마 속 시어머니라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분입니다. 일명 끝판왕 시어머니. 누구지? 끝판왕. 근데 이분들의 연기를 보면요, 뭐 연기인 건 알지만 막 실제로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TV 속에 들어가서 정말 뭐라고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일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드라마 100년의 유산에서 최고의 막장 악역 캐릭터인 시어머니 연기로 분노를 이끌며 그게 몰입도를 높였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긴가민가한 또 이재용 씨를 위해서 사진 한 장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거 사진 진짜 모르겠는데. 보여주시죠. 이면식 씨? 이면식 씨하고 드라마에서 부부로 나왔다 이거예요? 역시 예전 드라마를 꿰차고 계시군요. 이게 맞습니다. 저긴데 한지붕 세 가지고. 그쵸, 한지붕 세 가지. 맞습니다.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5번째 주인공 배우 박원숙 씨입니다. 예. 한지붕 세 가족. 그런 데서는 되게 재밌고 그냥 사랑스러운 그쵸. 연기였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악역 시어머니가 이 별은 내 가슴에 이쪽인가? 거기서 맞아요. 그랬나요?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 나오고 차인표 씨 나오고 고최진실 씨 생전에 나오고 조미령 씨 나오고 이랬던 인기 드라마였죠.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강민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안재욱. 내가 우리 사위 맡고 싶은 거예요. 내 사위. 우리 나한테 딸이 있어. 이 송여사거든요. 박원숙 씨가 맡은 딸이 있는데 이름이 이화예요. 요거를 이제 조미령 씨가 있는데 어머 강민이를 우리 딸한테 지금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강민이 눈이 지금 연이었죠. 이 최진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나서 그럼 어떻게 최진실 씨를 괴롭힐 수 있었냐? 여기서 이제 우리 송 여사가 디자이너십니다. 디자이너 송인데 그 의상실에서 우리 연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웬만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것보다 더 괴롭혀서 빨리 좀 나가 떨어지게 이렇게 그걸 정말 괴롭히는데 그때 우리가 모두 어금니를 달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최진실 씨가 너무 불쌍해 보였던 그런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본격적인 시어머니 이 역할은 드라마 겨울새로 넘어갑니다. 겨울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박선영 씨가 나왔어요. 이 박선영 씨를 또 얼마나 괴롭히냐면 요때 박여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박선영 씨가 너무 이 불쌍해 보여서 그때 진짜 너무너무너무 무서웠던. 그래서 그 뒤로부터 박원숙 씨 하면 저는 며느리 거의 마르게 하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시어머니 올가미판? 이런 식으로 겨울새에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김용린 씨 같은 경우는 그 시어머니에게 당한 시집살이가 그 연기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요. 박원숙 씨의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지. 네, 박원숙 씨의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강부자 씨였는데요. 바로 강부자 씨가 박원숙 씨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딴 사람이 하면 엄마 얘 저건 네가 해야 될 역할이야. 얘. 저건 네가 해야 될 역할이야. 이러고 얘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먹는데 좀 미안하지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재래식 화장실 저 마당에 있는데 무섭잖아 밤중에. 그러면 방문 앞에 가서 어머니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선 딱 어머니가 휴지 들고 마당에 이러고 서 계시고. 어머. 그런 얘기를 내가 다 했거든. 그 시어머니도 정말 너무 좋으시 어린 며느리 얻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였네요. 네, 마당에서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의 악한 시어머니는 그냥 연기력에서 나온 거지 경험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거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홍규 씨 약간 복장이 그 겨울새에서의 이 박원숙 씨 아들이 윤상현 씨 역할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아들에 집착하는 고 시어머니 여기서 끝인가 했는데 100년의 유산에서는 이걸 또 스스로 또 이 한계치를 또 넘어섭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며느리가 유진 씨였거든요. 얼마나 못마땅하면 지금 네 남편, 요 남편이 최은영 씨예요. 최은영 남편이 다쳤다 어서 가봐라 했는데 가본 그 병원이 어떻느냐?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러니까 뭐 웬만하게 혼수가 왜 요 모양이냐, 요 정도? 이거 명함도 못 내미는 정말 독서를 넘어 악행을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막장 드라마성 정말 빌런과도 같았어요. 정말 대단했고,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김용림 씨는 저 드라마 속에서 김혜자 씨한테 내보내고 딴 며느리 얻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드라마 속에서 박원수 씨는 실제로 새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심희영 씨였어요. 실제로 최은영 씨랑 또 결혼도 했었죠. 오죽 이렇게 무섭겠냐면 그래서 그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지옥에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당히 박원수 씨가 1위를 차지했던 거예요. 네. 그럴 만하지 않나요? 세상에 며느리를 뭐 정신병원을 보내다 못해 이거 잘 안 되니까 내쫓고 새 며느리까지. 네. 근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최은영 씨랑 심희영 씨 이거 중매선 오작교를 놨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절이네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작품이나 드라마 속 연기인 걸 알고 보잖아요. 근데 알고 보는데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근데 박원숙 씨는 좀 반대였어요. 시청자들이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항상 뭔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련과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이 주인공에 공감을 하고 몰입을 하게 된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이 연기력이 아주 대단해야 되는 게 악역입니다. 근데 박원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어머니, 악역의 시어머니 역할을 아주 잘해서 시청자분들의 호평을 얻은 것 같은데요. 공감하기에는 힘든 굉장히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이지만 그만큼 이 박원숙 씨의 실감나는 연기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당시 시청자들이요,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실감나는 연기, 눈빛, 이 박원숙의 이 연기력 너무 대단하다라고 호평을 하기도 했고요. 너무 나쁜 캐릭터라 욕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 카리스마에 묘하게 끌린다. 연기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면서요. 이 전에 했던 연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역에 빙의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칭찬이 정말 릴레이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데 지금 주변 반응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뭐 악역을 맡으면 주변에서 못된 뭐 이러면 내가 연기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015년 한 인터뷰에서 박원숙 씨의 주변 반응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너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드라마를 안 본다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너 보는 맛에 그 드라마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원숙 씨는 칭찬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드라마 속 그런 상황과 그 역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까 생각해서도 해봤고 얄밉게도 해봤고 보는 즐거움을 주려고도 노력했고 그런 게 욕을 하면서도 보게 된 것 같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100년의 유산에서 악덕 시어머니로 열연을 보여준 박원숙 씨. 2013년이었어요. 그 MBC 연기대상에서 굉장히 유력한 연기 대상 후보로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제 마음속 연기 대상이었죠. 사실 이 내 아들만 최고야. 아들한테 집착하고 내 아들만 소중해. 이런
입덕 시어머니의 끝판왕을 보였고 사실 패션도 끝판왕이었어요. 정말 두루두루 다 그랬던 그 박원숙 배우. 사실 연기대상은 못 받고 공로상을 받았는데 그래도 시청자는 다 연기대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연기력이 뛰어나시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박수 받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박원숙 씨가 생각하는 저 시어머니는 근데 다정했던 시어머니였고 네. 아까 네. 우리가 잠깐 봤지만 네, 맞습니다. 예. 박원숙 씨가 생각했었던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아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푹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네. 정신이 몽롱하거든요. 네. 근데 날이 확 추우니까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아니, 몽롱한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날이 정말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